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인전의 포커스 수요일 시간 2020년 9월 15일 죄송해요. 9월 16일 인전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인전의 포커스는 항상 제가 단독으로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공화당의 인전의 포커스 봐주시는 당원님들 한번 어떤 분들 들어와 계신지 좀 보겠습니다. 김영신 선생님 동지님, 그리고 지우개 동지님 항상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길상화 TV 대표님, 그리고 정원철 선생님, 제가 아는 분도 계신데, 그날님, 최목련한님, 이옥선님, 이 아이디 당원님은 좀 말이 강하다. 개무성 모모님, 그리고 반중 모모, 반일 모모, 제주 특파원 데이모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영재 더 자율보 대표님 저희가 모셔봤죠? 바로 그 아시아 투데이 정치부장도 역임하셨고, 또한 동아일보에서 신동아 팀에서 기자 생활하신 언론인이십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님들이야 더 자유일보의 최영재 대표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모셔본 까닭은 여러분들 오늘 또 국제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많이 발생했죠. 일본의 새 총리도 새롭게 신임 총리가 교체가 되었고, 또한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의 레이지라는 경로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 반도체, 중국 반도체 화해 등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중요 국면에서 또 국제정세,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연대, 그리고 또 중국, 일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견해를 갖고 계신 우리 최영재 대표님한테 질문 일단 인사드리는 기회 드리고서는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먼저 던져보고 할까요? 네네. 지금 미중 간의 대립 국면 거의 뭐 일촉즉발 상황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 군사적 압박 대단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그리고 태극기 동지님들한테 우리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우선 먼저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로 하면 70년대에 이제 핑퐁 외교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 그렇죠. 닉슨 행정부 때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미중 관계가 지금의 바로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화웨이에 대한 뭐 미국의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세계사의 큰 물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미 국방보고서에서 대만을 말입니다. 국가 지위로 격상을 시켰거든요. 네, 그 중대 사건이죠. 네, 중대 사건이죠. 실제로 물밑에서는 이제 미국 해병대 병사들이 대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전략 무기들, 뭐 전술 무기들이 대만에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 큰 방점을 찔 사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는 재선이 되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재선이 되면 아마 이 카드가 나올 겁니다. 예. 전격적으로 타이베이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그런 큰 사건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그야말로 충격과 그렇죠.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줄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그렇죠. 네네. 이미 휴스턴 총영사관이라든지 이렇게
두 나라 관계가 갈 때까지 그럼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갔는데 이제 단교보다도 우선 대만과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공식 정식으로. 예, 네.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 뭐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특히 네. 만약에 이게 바이든이 민주당으로 만약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예, 그거는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구소련을 레이건 마치 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가 구소련을 적으로 규정하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대단히 아주 중대하고 아주 유의미한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레이건 정부가 공산주의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한다. 네. 그렇죠.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런 신호를 지금 이제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마치 예루살렘에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네. 타이베이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선다. 네네네.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특히 일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거의 대만과 관계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아주 착실히 착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친중 정권은 지금 손절당하고 있는 중국 정권에 아직도 목매달고 있는 그렇게 보여서 참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뭐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만 라인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닥쳐서 사실 91년도에 우리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질 때 네네네. 대만 네. 자유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타이완, 대만이. 대만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임정이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지원과 그런 은혜를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요 지적이십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뭐 상해 일제시대 때 우리 상해 임정, 남경 정부 뭐 이렇게 할 때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았던 모택동의 것처럼 공산당이 아니라 그렇죠. 장개석의 장개석의 국민당. 국민당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국민당에게 우리가 국제관계가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물론 우리가 매정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닥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대만에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런 라인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복원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은 그런 민간 차원에서 라인을 복원하겠다는 노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탄압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탄압할 것 같아요. 네, 담합. 네. 탄압. 못하게. 네, 못하게. 오르신 지적이고, 이 미국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으로 규정 반대에 있어서 허드슨 연구소 작년 9월 10월에 마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선언, 중국에 대한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대한 기본 원칙, 바로 그렇죠.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선언이 대단한 이정표적 선언이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대립 국면에서 이제 북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북한 예,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다, 김여정이다, 리더십의 지금 혼란 상황에서 또 오늘 이인영이라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또 9.19 군사 합의를 북한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최영재 대표님께서는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현재 상황, 이런 것과 미중 대립 관계가 어떻게 엮어 들어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부터 김정은이가 말입니다. 죽었니 살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온갖 서리를 난무하죠. 지금 현재도 코마 상태라는 보도도 많고 현재 뭐 김정은이 어떤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것이 가깨모사 가짜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어쨌든 김정은이의 통치 상태가 정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은 아니라는 게 가장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든지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조차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없다는 부재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부터 인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뭐 온갖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매체들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통이라는 전원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코마 상태라느니 안 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느니 뭐 다 카더라 썰이죠. 네. 다 페이크입니다. 네, 다 페이크. 뉴스고, 다 페이크.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정보력 안타깝습니다. 이미 그 휴민트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말해 주십시오. 이미 손발을 이미 잘라버렸고 가장 크게 잘라버리기는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죠. 네, DJ 정부 때 크게 다 잘라버렸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김일성이 죽었을 때, 네, 김정일이 죽었을 때 맞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사후에 그들이 발표했을 때나 알았죠. 사후에는 아는 것이고 김정은이 죽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는다면은 북한이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발표할 때는 이미 거기에 대한 권력 승계 대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그렇죠.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 2달 전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 옳습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런 북한의 위기 유고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 이익에 맞게끔 개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리 대응도 할 수 없고 개입도 할 수 없고 네. 그야말로 속수무책 손 놓고 있네요. 손 놓고 있는 손 것이죠. 놓고 있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한반도의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바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의 2,300만 우리 주민들을 해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자유 통일을 이루는 것. 맞습니다. 레짐 체인지 그야말로. 네. 그것을 할 의지도 없고 이 정부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유의 투사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막는 것이 이 정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탈북 리더님들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치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답답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지점입니다. 좀 네,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미국 정부가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할 때 말만 논평만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액션이 들어가죠 항상. 네. 음으로 양으로 액션, 오퍼레이션이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유 애국 진영이 그냥 감 떨어지기만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인가? 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나마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고 주체 세력이죠 저희가. 네, 저는 주체 정치 세력. 네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북한 내부에서 자유의 투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 믿고 싶습니다. 사실상. 자유의 네. 투사들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 자유의 투사들은 말입니다. 항상 외부의 지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자유의 투사들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지 대한민국에 잡을 수 없죠. 잡을 수 없는 친북 게 친중 정권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들어서 있는데. 정권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 대한민국에 가령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 뭐 다른 또 어떤 그 민간 단체라든지 네. 이렇게 당신들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마 저는 침을 탁 뱉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마음 아픈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침을 탁 뱉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유고 상황,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급변 상황이 네네네. 와서 참 천우신조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거나 북한 내부의 자유투사들이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왔을 때 말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정권 빼고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진영이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가장 고민이 깊은 지점이 지금 국제정세에서 미중과 일본과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할 바를 이 자유의 투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리고 김정은이가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외치는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낼 기본 자격을 갖추는 게 신속하게 갖추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그 이제 우리의 바람인데. 네,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아니, 니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니들 우리가 보기에 쓰레기다. 아이고야. 니들이 정권에 탄압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 우리가 이 고통받는 우리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정말 가슴에 완전히 네. 폐부를 찌르는 끔찍한 네,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이 전환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기회가 왔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을 하고 우리 남북한 차원에, 우리 민족 차원에 원하는 우리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의 너무 중대한 우리의 정말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내부의 자유의 투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의 그런 활동들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그리고 의무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 내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자유의 투사들,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 계신 탈북 리더 자유의 투사들, 그분들과의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면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그 대한 세력, 주체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이 우뚝 설 수 있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총리가 자임당 신임 총재, 그리고 아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아베 총리 이후로 지금 총리 교체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영재 대표님의 소중한 지식과 견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입니다. 99대 일본 총리더군요. 99대 총리인데 이제 그 7년 8개월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총리 교체입니다. 네, 아베 신조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은 제가 이 스가 요시히데의 캐릭터,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특히 그 역사 중에서 여러 책으로도 많이 대망이란 책으로 소개됐다시피 맞습니다. 대망 저도 조금 압니다. 일본 네네. 전국 시대를 끝낸 3명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와 그러니까 히데요시, 하시바 히데요시였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됐죠. 네네네.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에야스,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네. 그 마지막을 정리한 도쿠가 이에야스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 인물을 비교를 하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유명한 비유들이 있죠. 그 세 인물에 대한. 네. 아베 신조 총리는 말입니다. 네. 그 아주 명문가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명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총리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말하자면 오다 노부나가에 비견할 수 있는. 새가 울면 칼로 쳐버리는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렇네요. 거침없고. 네. 스가 요시히데 이번 신임 총리 말입니다. 네네네. 그 출신이 어디냐면요. 그 홋카이도 북해도입니다. 좀 열악한 지방 쪽. 열악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제주도 분들 들으면 네네네. 이게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고, 네네. 홋카이도는 하여튼 몇백 년 전에는 일본이 아니었고, 그런 역사가 아주 배경이구나. 시골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좀 변방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 그렇군요. 그 원전 사고가 난 도호쿠 지방인데요. 어쨌든 도호쿠 지방은 그 혼슈 본토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홋카이도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아이누족이라고. 네. 지금은 일본인이 됐지만 현대 일본인과 또 외모도 좀 달라요. 아이누인가요? 스가 총리도?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 혈통은 잘 모르고. 네, 네네네. 그런데 그 홋카이도 출신이에요. 네. 출신이 그렇고 그거부터 좀 그 정치 영역에서는 좀 본인에게 좀 약점으로 작용했었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우리 한국 사회와 달리 우리 한국 사회는 그저 논두렁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논두렁에서 용이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번 국수집을 하면 라면집을 하면 맞습니다. 배를 이어서 라면집을 하고 한번 구두방을 하면 배를 이어서 구두방을 하고 정치하는 집안에서 정치를 하는 네, 것이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나 정치를 안 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주 철도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일본 패망과 함께 돌아와서 그 홋카이도 지방에서 딸기 농사를 지었어요. 아, 농부의 아들이군요. 네네네. 딸기 농사를 지어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 요시히데도 어릴 때 이제 대학에 갈 무렵 아버지가 원래 일본은 가업을 이어받는 게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향이 강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집 가업을 이어받아서 딸기 농사 지으라. 이랬는데 그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동경에 올라가서 뭐 식당에 뭐 경비원에서부터 힘든 온갖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알바를 하면서. 그 배경 상황이. 네, 그리고 대학을 이제 법정대학을 나왔는데 법정대 학비가 싸거든요. 네, 그런 알바를 하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아무래도 다르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랑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또 전기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또 이제 정치를 이제 그 일본 도쿄 근처에 요코하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맞습니다. 근처예요. 요코하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한 인천 분당 정도, 인천 정도입니다. 국철이 다니는 그 요코하마의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을 대단하네요. 네, 시의원부터 지금 총리까지 갔으니 대단하네요. 네, 시의원부터 했고 이분이 이제 특징이 자기 과묵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고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건 대단한 장점인데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분은 말을 안 해요. 고수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정치인들 중에 남의 말을 다 야곱야곱 듣는 사람들 고수입니다. 대단한 고수입니다. 자기의 내공이 깊은 선생님들께서 경청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상. 마이니치라든지 요미우리라든지 저희 이제 일본 언론인들 기자 제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네네. 제가 스가 요시히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기자들하고 할 때도 듣기만 한대요. 야, 무서운 인물이네요. 무서운 인물이에요. 네, 이렇게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와중에 자기의 깊이와 내공의 정도를 그냥 쉽게 드러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없는 분들, 그것도 거물 정치인이 다 듣기만 한다. 그거 대단한 무서운 인물이네요. 아주 그리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제 겸손하고 특히 또 자기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무서운 인물이 일본의 새 총리가 되었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견될 만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그 뭐 말 시중도 들고 신발 당번이었죠. 신발 따뜻하게 데펴주는 신발 당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인간적인 캐릭터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단서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인간적인 캐릭터는 그렇고 술 담배 안 합니다. 네. 더 무섭네요. 술 담배 안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건 외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정책. 한국 정책은 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 사람의 대중 정책부터. 네,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강력한 반중주의자, 중국 공산당주의자입니다. 그것은 반가운 얘기입니다. 1대1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계속 냈던 사람이고요. 네네네. 이 스가 요시히데 현 신임 총리가 바로 직전까지 이제 관방장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방장관이라는 자리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때 중국의 고노 장관하고는 또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렇죠. 고노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관장을 합니다. 네. 관방장관이 다 하는데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아주 반대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었고 특히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것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대북 정책에 보면 일본이 지금 북한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외교 현안이 뭐냐면 납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는 북한 인권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나라 미국, 그 다음은 일본, 가장 늦게 11년 만에 통과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일본 정부의
이 자국민 보호, 납북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 수의 납북자임에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맞습니다. 납북자 보호, 납북자 생환에서 되돌려오는 구출하는 작업에 일본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과 그 어마어마한 돈과 그 정부의 자국민 보호라는 제1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맞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네. 관방장관 시절에 네네네. 현 총리가 되셨지만은 그 시절에 했던 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납북자들 납치된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들 전원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한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은 없다. 중요한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없지만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그 돌아오면 선을 그렇게 완전하게 네. 딱 설정을 네. 했네요. 그들이 돌아오면 한다.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네네.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서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외교라든지 모든 게 다 속임수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 김한술에 많이 속는 사람들이 네네.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데. 일본의 네. 역대 총리들도 북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선전이라든지 그런 협상수에 속은 총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뭐 좀 말씀드리긴 만 모리 총리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김정일 당시 김정일의 뭐 특사라든지 비밀 특사에게 혹해서 막 팩스도 보내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 네. 실제. 네. 실제 그리고, 구체 사건까지. 예, 그리고 뭐 속은 건 아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어쨌든 그 2000년 무렵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가 관방장관 요시대 장관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 야, 대단한 인물이 또 일본의 새 총리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유진영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 거의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됩니다. 하고 싶으신 메시지.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입장과 처지는 좀 달라요. 이 맞습니다. 사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자유통일 아닙니까? 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해방.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재인이 반일 선동을 해대는 문재인 친북 친중 정권에게는 껄끄러운 총리이겠지만 그렇죠.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함께 그 공통 접촉면을 찾을 여지가 있는 총리네요. 그렇죠. 네. 모든 그 뉴스를 해석을 북한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총리. 그렇죠. 뉴스를 해석할 때 신문에 나오는 데는 볼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관점 그리고 우리 자유일보의 관점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굉장히 좋은 굿뉴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그 정도 하고 우리 한일 관계, 일한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현안이 지금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징용공 징용공 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일본의 재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 정도까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있어요. 징용공 보상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종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아 있고 징용공 보상 문제,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지소미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소미아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 초기에 벌어졌던 그 독도 해상에서 벌어진 해군 초계기에 대한 그 공격형 레이더 발사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현 정권도 이것을 이슈화 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죠. 아주 예민하고 껄끄럽죠. 자기들 입장에서. 미국이 아주 중재에 들어왔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이 정부가 더 이상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여론화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 배짱은 없죠. 네.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위안부 문제 말입니다. 위안부 문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한일 간에 이 해결된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그 노선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윤미향 등 정의연, 정대협 그 세력들이 그때 지금 아직 앞으로 또 이 문제도 공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한일 합의를 극력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밥벌이 할 밥그릇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파리가 종료되게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망신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럼 제대로 하든지 그걸 가지고 자기 집 사고 딸 미국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네, 지금 며칠 그저께 기소당했잖아요. 기소됐지 않습니까? 검찰에. 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망신의 차원보다도 너무 이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겪으신 그 할머니들이 또 사기당한 이 네. 파리들한테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솔직히 찢어집니다. 솔직히. 네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도 이슈화되거나 안 가면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징용공 그 보상 문제인데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앞에 지금까지 진행된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안 드리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니폰 스틸이라든지 일본의 그 당시에 전쟁 군수물자를 만들었던 그 기업들 우리 일본 철강. 한인 노동자들을 징용에 가서 이제 노역을 시켰던 네네. 그 기업들이 주체. 한국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압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음. 문제가 남아 있는데 뭐 이것이 압류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 상호적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우리 재산도 상호적으로 어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저러하게 과연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네. 예, 저는 이해타산 문제를 따져 보면은 뭐 그런 일이 국익 벌어지는데- 차원에서 생각해요, 저 예, 항상. 그런데 저는 음. 이제 우리 공화당 TV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네네. 말씀만 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아주 굳건히 지켜야 될 관점이 뭐냐면 바로 사유재산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된다. 옳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에는 배타적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자유에 있어서 재산권의 자유, 재산 권리는 맞습니다. 가장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내 집,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나 이외에는 건드리지 못한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준다. 그렇게 해야만 그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남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으로 상호 호혜 원칙이죠. 인정을 받지 네네네.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인 그 자유의 원칙, 거기 그 자유의 개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유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 네, 국제적 관계,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 계약의 원칙, 재산권의 상호 보호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죠. 이 국제 관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스가 요시히데 정권과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나열도 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또한 인지연의 러브레터 5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 최영재 더 자유일보 대표님 모시고 국제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들어보시니까 또 새롭고 또 좋으셨죠? 그랬을 줄로 믿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은 또 당원님들 한번 호명 드려볼게요. 당원님들이 이 아이디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한까라 선생님, 연내희 선생님, 유은숙 선생님, 해병대 땡벌 선생님, 천안 박 선생님, 남세 강자님, 최목련아님, 동구리님, 그리고 또 초이재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당원님들 인전의 포커스 시간 저 혼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최영재 대표님 같은 전문가 게스트도 계속해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나는 인전의 포커스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매번 새로워지는 그런 인전의 포커스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최영재 더 자유일보 대표님께 이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피부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당원님들 안 계시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해주시고, 또 더 자유일보 TV의 최영재 대표님과 또 이제 박사님이 함께 하시는, 더 자유일보 TV도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우리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기로 해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